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제1회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다양성 연구 공유회 Think Within, Talk Across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1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융합과학부의 김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에 있어서는 1부는 여러분들 준비하신 각 팀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토론과 논의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채연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발표를 위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회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다양성 연구 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는 2020년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팀의 대학원생 연구진이 선정되었고, 오늘의 이 행사는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5팀의 대학원생 연구진들은 코로나로 인해 매우 제한된 연구 환경 하에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제목은 본 행사가 다양성과 연결될 수 있는 2가지 길을 잘 드러내 줍니다. 먼저 Think Within. 지금 아동학, 심리학, 미디어학, 교육학, 그리고 컴퓨터학. 연구진들은 각자가 속한 전문 분야에서 다양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Talk Across. 오늘 그 연구 결과를 자신이 속한 연구 분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회는 매우 흔치 않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가는 연구 인생에서 오늘의 이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청중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야 간의 그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이와 같은 경험이 융합 연구로 새로운 다양성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 결과가 제2회 그리고 제3회 대학원생 다양성 연구 공유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최근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의 참석이나 발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든지 참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막상 여기 사회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려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저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 또한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이 떨림이 사실은 설레임과 새로운 거, 낯선 거에 대한 도전,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 과제를 선정이 되고 시작하실 때 물론 설렘도 있지만 이걸 다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완주를 한 분들이시니까 오늘의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설렘만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총 5팀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발표 자리에서는 정희엽 학생이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정희엽 학생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발표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게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죄송하고 무척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하신 거에 다양성 인식과 가치 확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신 결과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발표하시는 분들도 혹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도 모두 서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발표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아마도 첫 번째 발표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계실 텐데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에서 최은경, 송지은, 박성민, 오진실 학생이 팀을 이루어서 TV 드라마의 가족 다양성 재현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 최은경입니다. TV 드라마의 가족 다양성 재현 분석이라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서론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양성을 가장 존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가 말합니다. 너 그거 들었어? 다양이가 결혼 전에 임신했는데 곧 출산한대. 진짜? 애 오빠는 누구래? 정자 기증을 받은 거래. 그런 선택지도 있구나 싶더라고. 아빠 없는 애를 만드는 거야? 아우, 이기적이네. 네, 이것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수용성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기증을 통해서 출산을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혼 출산은 비정상 가족일까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족이 변화하고 있을까요? 2020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가구원 수는 2010년에 비해서 2.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중은 48.4%에서 31.7%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1인 가구는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과 혈연, 이방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상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미디어 요인을 분석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중에서도 TV를 선정해서 TV 드라마 안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TV 드라마는 수용자들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 드라마에서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한다면 공동체 내에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갈등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최근 국내 TV 드라마에서 방영된 주요 인물의 가족 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한국 사회의 실제 가족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2020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TV 방영 드라마에 나타난 주요 인물의 가족 구조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1인 가구의 특성은 어떠한가?입니다. 연구 방법 부분인데요. 분석 대상과 자료를 수집하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선정 과정인데요. 저희가 방영 시기를 2020년으로 지정을 하고 지상파, 종합 편성, 케이블에서 방영된 드라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편의 드라마를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판타지라든가 SF라든가 사극 이러한 것들은 제외 기준에 이제 포함시켜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인물 선정 과정입니다.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인물 소개와 인물 관계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드라마 안에서 극적 비중이 큰 그 주인공을 1차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각 드라마의 일부를 시청한 후에 최종 주요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을 갖췄습니다. 분석 대상 드라마의 특성을 보시면 총 67편과 주요 인물 124명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분석 절차입니다. 먼저 예비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아동학 전공 박사수료생 3명과 또 석사수료생 1명이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총 5편의 드라마를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예비 분석을 실시하였고 평정 일치율을 확인한 후에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분석은 6월 한 달 동안 드라마의 전체 또 일부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분석자 평정 일치율은 95%로 나타났습니다. 네, 분석 기준인데요. 여기에 드라마 기본 정보, 주요 인물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주요 인물의 가족 구조가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주요 인물의 가족 구조는 저희가 2020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틀을 참고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주요 인물의 가족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성과 30대 미혼 상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보시면 주요 인물의 가족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및 가족 구성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주황색과 노란색 비율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주요 인물들이 속한 가구는 2세대 가구와 1인 가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20년 가족 실태조사와도 동일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의 특성입니다. 1인 가구의 드라마들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네, 그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주요 인물의 특성입니다. 남성과 또 연령에서는 30대 그리고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 상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서 남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가족 실태조사와는 상반된 결과였고요. 연령을 비교해 보면 조금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30대가 1인 가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핑크색이 이제 TV 드라마고 회색이 가족 실태조사인데요. 회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70세 이상 그리고 60대, 50대가 이제 고령층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드라마 내에서는 30대와 20대 순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입니다. 드라마 안에서는 혼인 상태가 미혼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미혼뿐만이 아니라 유배우라든가 이혼 또는 별거 이런 사별과 같이 이런 혼인 상태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서 TV 드라마 안에서는 미혼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본 것처럼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이었고 세대 중에서는 2세대 가구와 1인 가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가족의 소규모화 현상이 TV 드라마 내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수라든가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거, 그리고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노인이나 청년의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 내에서도 이런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은 아닐지 저희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TV 드라마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특성입니다. 실제 2020년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70대일수록 60대일수록 50대일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과는 반대되게 드라마 내에서는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미혼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 수용자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 인구 집단을 주요 인물로 포함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인 가구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서 드라마 속 1인 가구의 다양한 모습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TV 드라마 내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구와 또 가족 구조가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한다면,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개방된 인식과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빈도 분석을 위주로 양적 분석을 진행을 했지만, 드라마라는 것이 그 안에 그 가족 구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TV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뉴스라든가 생활교양, 연애와 같이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분석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TV 드라마 속의 주요 인물의 가족 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의 그 가족 구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특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로는 이 연구 결과가 가족 다양성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또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다양성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온라인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작품에서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작품을 그렸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여러 가지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그 첫 번째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경, 송지은, 박성민, 오진실 팀의 발표였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TV 드라마라는 것이 TV 매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을 하고 그 현실의 기반으로 제작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최근에 과제를 하나 시작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1인 가족의 구성원의 많은 비중이 65세의 어르신들이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말로만 독거노인의 케어의 중요성을 했지만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들이죠. 저희가 이 가족 구성원의 형태들이 지금 현재 이 사회가 변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는 상황.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호적에 등록이 못 되는 상황들로 고통을 받고 있죠.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인식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그분들이 법적으로도 아니면 행정적으로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연구 결과가 한 번 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놓치고 있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소외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가족의 구성체에 대한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걸 높일 수 있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던 굉장히 다양성 우리가 가치 함양에 적합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였다고 생각이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발표를 시작을 할까요? 네, 두 번째 발표는 심리학부의 차현진, 이다혜 학생 팀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의 침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부 문화사회 성격심리 전공 차현진입니다. 저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의 침묵이 규범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이다혜 팀원이 연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침묵이 생겨서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 다음에 침묵이 생기면 내가 잘못 말했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불편한 느낌은 침묵이 전달하는 사회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침묵은 대화하는 사람들의 소속감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거절을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침묵이 발생한 발언을 집단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범 지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적 발언 이후에 침묵이 이어지면 관찰자들은 그 발언이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의견이 아니라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을 한 다음에 침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즈비언은 여성이라는 점과 동성을 사랑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도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이성애자인 척을 하거나 그 주제를 아예 피하는 식으로 정체성을 숨깁니다. 이때 개인은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사회에는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이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데요. 레즈비언이 정체성을 공개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레즈비언이 정체성을 말한 다음 침묵이 발생할 때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레즈비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침묵이 발생하면 레즈비언임을 드러내는 그 발언이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즈비언에 대한 규범 지각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침묵 없이 대화가 흘러간다면 그 발언이 적절하고 자연스럽다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규범 지각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집단주의가 규범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주의는 소속감을 느끼고 내 집단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문화 성향입니다. 또한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입니다. 소속감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침묵에 따라 태도가 더 크게 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소속감 욕구가 강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침묵에 영향받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집단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집단주의자는 침묵이 발생했을 때 레즈비언에 대한 규범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 가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즈비언임을 드러내는 발언 이후에 침묵이 이어지면 관찰자들의 규범 지각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레즈비언임을 드러내는 발언 이후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규범 지각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침묵이 발생한 다음에 레즈비언에 대한 규범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과 절차인데요. 대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세 조건 중에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먼저 공통적으로 집단주의 척도에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조건에 따라 대화 동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이때 참여자들은 자신이 실험 조건에 따라서 다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척도들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지각된 규범, 태도, 그리고 대화에서 지각된 편안함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영상에서는 공통적으로 4명의 여성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약 4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에서 대화 주제가 아르바이트와 연애에 관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침묵 조건에서는 한 명의 참여자가 레즈비언 연애 경험을 언급하고 나서 나머지 3명이 4초 동안 침묵합니다. 반면 흐름 조건에서는 똑같이 한 명이 레즈비언 경험을 언급한 다음에 침묵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통제 조건에서는 대화 내용에 레즈비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영상의 일부를 함께 보실 텐데요.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참여자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중에 연애와 연결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 진짜 안 이때 돌았는데 보는 딱 이 사람이 근데 여자와 제가 연애를 나이를 못 했다는 받은 것이 거가 드러난 있잖아요. 다음에 그게 침묵이 진짜예요, 발생하는 진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알바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또 대화가 많이 이어지는 이렇게 모습을 만나기도 보실 하고 수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흐름 조건 영상인데요. 다른 것들은 모두 같지만 침묵이 드러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어떤 알바냐에 따라서 또 많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통제 조건의 영상은 레즈비언 관련 대화 전체를 편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단주의는 내가 속한 집단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의 문항 16문항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지각된 규범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나서 매우 부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중에서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는 3문항으로 측정했습니다. 레즈비언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차별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편안함을 측정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시청한 대화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라고 묻고 매우 불편했다와 매우 편안했다 사이에서 고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침묵 유무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대화에서 지각한 불편함의 정도가 차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조건 간 종속 변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설과는 달리 규범과 태도에서는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개인적 태도의 경우에는 침묵 조건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반면 지각된 편안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침묵 조건의 참여자들은 다른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대화가 불편하다고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이 개인적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개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화살표를 보시면 실험 조건이 개인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총 효과와 직접 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위의 화살표를 보시면 침묵 조건은 지각된 편안함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지각된 편안함이 정적으로 개인적 태도를 예측합니다. 가운데 간접 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침묵이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동영상 시청 경험을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집단주의와 침묵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주의와 실험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습니다. 이는 실험 조건에 따라서 집단주의가 지각된 규범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회색 선들을 보시면 흐름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는 집단주의가 규범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색 선으로 나타난 침묵을 보시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레즈비언에 대한 규범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침묵 이후에 레즈비언에 대한 규범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4초 정도의 짧은 침묵으로도 레즈비언이라고 밝히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불편한 분위기를 형성해서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함이나 규범에 어긋난다는 판단, 그리고 부정적인 존재를 야기하는 것은 레즈비언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또한 대화를 관찰하는 사람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침묵으로 인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곁에 레즈비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 침묵으로 소외시키기보다 수용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주위의 규범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규범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대화 중 침묵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는 실험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효과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 검증과 대학생 외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리학부 차현지 이대 학생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그 발표 듣는 내내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서 발표의 주제에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침묵이라는 부분을 사실 그렇죠. 불편함에서 이게 어느 순간 거부하고 배척이라는 그런 행동으로 인식되는 과정인데, 사실 그렇죠. 그 남성 여성이냐, 우리가 이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이분법적인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단어 되게 많죠. 미혼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기혼이냐. 근데 요즘에 이제 비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처음 발표자에서도 그 사유리 씨가 얘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이분법 안에 들어가는 그 집단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조금은 안정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걸 누군가가 메꿔주고, 그러기 때문에 편하다고 인식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어색하다고 떨린다는데, 제가 사실 되게 조금 샤이해서 많이 샤이해서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학습된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외향적이게 보이게끔 저의 이런 소극적인 부분이 싫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언제나 낯선 자리에 가면 굉장히 위축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익숙한 자리를 찾게 되고,
낯선 상황에서는 굉장히 피하려고 하죠. 위원장님께서 한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 때, 네, 사회 봐달라 때 제가 안 한다고 했던 게 그런 이유기도 한데, 그쵸. 이 집단에 있을 때 편하고 새로운 거에 가면은 어색하고, 이 어색함이 나한테 불편함이고, 근데 이 불편함을 어느 순간 피하고 싶은데 그거를 부정적 의미에서 배척하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결국에는 더 다른 집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하는 내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소극적인 대표적인 사람이라서 어딘가에 편안한 데 안주하는 게 어딘가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단순히 이 젠더의 표현이 아니고요, 어느 집단에 가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그 불편함을 내색하지 한 적이 없었을까? 혹시라도 나의 그 어색함이 상대방한테는 배척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하는 발표였고요. 발표 내용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꼭 이런 젠더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소규모의 집단, 또 다른 존재하는 그런 집단들의 저는 포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들과 함께 가는, 공감하는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함양할 때 소외된다, 아니면 배척한다, 그게 결국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텐데 그런 상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게 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많은 거 느끼고 가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느낀 거는 이제 뒤로 하고, 3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교학습자 진로 다양성 인식 실태를 분석한 교육과정 전공 석사과정 정희엽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이 목적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얘기가 이제 워낙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업 구조와 일자리 형태의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충분한 직업 다양성과 가치를 인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진로 다양성보다는 대학 입학, 공무원 준비, 그리고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그리고 보람과 성공에 대한 직업 표준과 기준이 다양화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에 이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학생들의 직업적 다양성 요구에 시대적인 요구로서 부응하고 있는지가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2015 학교 진로교육에서 제시한 진로 다양성 관련 목표를 기준으로 학습자들의 진로 다양성 인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학교 진로 교육 과정의 시사점을 제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들의 진로 다양성 인식 실태는 어떠한가입니다. 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툴로서 이 하위 목표들이 있는데 이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학교 진로 교육 과정의 시사점은 무엇인가가 2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3가지로 설정하였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교 진로 교육에서 진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이제 학생 개개인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능동적인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고용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력 수요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해야 하는 발달적인 생애 과업으로 이 진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다양성 연구에서 중요한 이 진로 다양성이 어떤 방향으로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로 다양성이라는 것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기회가 다채로워지고 보람과 성공에 대한 직업의 표준과 기준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다양성과 같이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행복한 직업적 삶을 형성해가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진로 다양성은 오늘의 학교 진로 교육에서 핵심 가치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이는 다음에 보시듯이 목표에서도 다양성의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진로 다양성 측면을 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그리고 진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로 다양성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분석 툴로서 추출을 하였습니다. 선행연구 고찰로는 우선 진로인식 실태 분석한 선행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진로 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관련 선행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폈습니다.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 자료를 전처리한 다음에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학교 진로 교육을 받은 다수의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초중학교와 달리 이 고등학교라는 특성은 강점 강화형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개척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진로는 매우 중요하고, 또 고교 교육에서도 이 어떠한 교육을 하였고 결과가 어떠한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진로 다양성 연구 중에서도 고교 고등학생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우선 저는 웹 크롤링을 활용해서 진로를 중심으로 고등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 758개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서 자료를 분석하였고, 특히 자료 분석 방법으로 형태소 단어 분석, 감성 분석, 연관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안에서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이 인식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을 추출한 것을 분석툴로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워드 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생각, 직업, 흥미 이렇게 과목 선택이 높은 빈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학과, 성적, 상담, 미술 분야 이러한 것들이 높은 빈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연구만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원 질문 말뭉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적 연구의 좀 부족한 점을 이걸 통해서 좀 더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이라는 학업적, 직업적 특성을 학생들이 좀 혼동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긍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 매우 부정, 긍정, 중립, 부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우 긍정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에 비해서 이 기타 감정들도 중간 정도의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 또한 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연구를 할 때 좀 고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관 분석 결과입니다. 연관 분석 결과 이렇게 A씨와 관련된 단어들이 진로라는 단어와 많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많이 출연하면서도 이 동그라미 크기는 많이 출연한 정도를 나타내고 사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실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연관된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 중에 직업 세계와 관련된 단어들은 인문, 간호학, 디자인, 미디어, 광고 등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저것만으로는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직업 가치, 다양한 직업 가치를 토대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원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핀 결과 보수, 안정성, 발전성의 가치를 좀 시중에서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직업 가치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앞선 직업 가치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연구의 연구 문제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적, 학업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진로교육이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6년간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학생들의 성취와 진로인식 현황을 좀 더 잘 파악하도록 하고 학교의 생물성으로서 진로교육에 대한 질관리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진로교육이 이게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뭔가 불안하고 공포, 슬픔 이런 부정적 정서보다는 뭔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더 발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여서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지금 학교 진로교육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감정과 더불어서 중립적 부정적 감정도 꽤 높은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좀 더 강조하도록 하고 이 진로교육 이후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수, 안정성 등 현실적인 특정한 가치에 많이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로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접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런 현실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형성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진로교육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되 사실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다채로운 측면의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할 때 다양한 직업 세계나 그런 직업적인 변화를 고민하기보다는 여기 대학 입시라는 현실에 많이 치중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 이공 계열 직업 갖고자 하는 학생보다는 인문, 사회, 예체 계열 분야와 관련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로 교육에서 이런 학생들의 계열별 고민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학생들은 학과, 분야, 계열처럼 어떤 우리의 선택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로 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 적성 검사를 넘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을 좀 더 활용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진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직업 가치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한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직업 가치를 기반한 진로 계획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는 교육만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육이기 때문에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직업 가치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적성 흥미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며 이에 근거해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진로 계획과 준비하는 바로 이 역량, 지금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교육과정 연구하다 보면 시중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양성위원회 교수님들과 그리고 운영진 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20대의 뉴스 이용과 참여, 플랫폼의 어포던스 지각과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미디어 학부에는 이하경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이하경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20대 뉴스의 이용과 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뉴스 이용을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 혹은 이메일 뉴스레터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 연령대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플랫폼이 좀 달라지는 그런 선호의 차이가 앞선 연구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여러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플랫폼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선호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20대에 집중해서 20대의 뉴스 이용과 참여 경험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플랫폼의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플랫폼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용자들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더욱 뉴스 공유를 한다던가 혹은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독자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뉴스를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혹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스팅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하는 이러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보면 뉴스 이용과 참여라는 그런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만 볼 것도 아니고 플랫폼만을 볼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어포던스라는 개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어포던스라는 개념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포던스는 기술이 생겼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와 기술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좀 주관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사용할 때 미디어의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고 했을 때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지만 미디어의 어포던스를 지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자신들이 글을 올리는 방식이나 혹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는데요. 미디어 쪽에서, 특히 소셜미디어 쪽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 어포던스는 가시성, 지속성, 편집 가능성, 관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 결과 부분에서 다시 언급이 될 예정이니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서 두 번째 중요한 축이 바로 젠더라는 건데요. 성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젠더의 차이는 뉴스 이용과 참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서 많은 연구들은 거의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뉴스 이용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참여를 하는, 댓글을 달거나 포스팅을 한다던가 이런 뉴스 참여 활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게 활동을 한다는 그런 공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뉴스가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부정성을 조금 피하고자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성별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뉴스는 내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회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뉴스를 이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참여하는 것조차 멀어지는 이런 양상을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첫 번째 축이었던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플랫폼 어포던스를 지각하는 것이 뉴스 이용과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문제라면 그 영향이 이용자의 특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젠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연구 두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이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은 인터뷰인데요. 지금껏 이루어졌던 많은 어포던스 연구가 문헌 검토 혹은 심층 인터뷰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저도 심층 인터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총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어포던스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가시성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포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털의 경우는 댓글의 이제 성별이나 연령대의 비율을 보여주는 댓글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프로필이나 활동 내역을 보면서 가시성을 인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지속성 같은 경우 포털에서는 이제 과거에 타인이 쓴 댓글 작성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타인이 누른 공감 그리고 공유 댓글이 모두 시간이 지나서도 플랫폼 내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지속성을 지각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편집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편집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상에 나의 상태를 변경을 하면서 지각될 수 있는 어포던스인데 이는 뉴스 이용의 측면에서 내가 뉴스에 공감을 취소하거나 남겼던 댓글을 수정 혹은 삭제 아니면 내가 올렸던 공유했던 게시글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뉴스 이용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시성이었는데요.
일부 응답자들은 플랫폼의 가시성을 인지한 뒤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어떤 특정 언론사를 구독을 하고 싶었지만 그걸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아니면 뉴스 이용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참여의 경우에는 가시성을 인지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참여 활동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참여는 이제 공감, 공유, 댓글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같은 공유 활동이라도 비교적 가식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였고, 내가 공유를 했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기사는 공유, 공감, 댓글 등을 전체적으로 좀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편집 가능성을 좀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플랫폼을 로그아웃 상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크릿 모드를 활용하는 등의 모습으로 자신이 지각한 가시성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은 사람들이 플랫폼 내에 있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조금 일조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나와 유사한 이용자가 많다고 느끼는 플랫폼을 더 활용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랑 동질적이지 않고 조금 이질적이라고 느껴지는 플랫폼은 좀 점차 이용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동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같은 세대일 수도 있고요, 같은 관심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신만의 그런 유사한 카테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이용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래 이제 네모에 있는 것을 보시면 다른 세대가 그걸이라고 하는 건 네이버인데요. 이 K라는 여성은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이 네이버를 약간 선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네이버를 더 활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응답자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속성이라는 어퍼던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은 내가 했던 뉴스 참여가 플랫폼에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지각에서 비롯되는 어퍼던스인데요. 여러 뉴스 참여 활동 가운데 조금 사람들이 지속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댓글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 참여를 확인하고자 했던 인터뷰지만 응답자들은 주로 댓글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인터뷰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속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편집 가능성을 지각했던 사람들은 과거 댓글을 아예 삭제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그런 공감이나 댓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20대 이용자들은 댓글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댓글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저 재미거나 싸움 구경 정도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퍼던스를 지각하는 것이 젠더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인 부분은 다수 응답자들이 자신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던, 이것은 네이버일 수도 있고 뭐 유튜버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제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뉴스 참여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아예 생각해버리고 처음부터 참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댓글에 남성들의 의견이 다수일 경우에는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 싫어서 아예 댓글 자체를 읽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C 여성의 말이 이거를 약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여를 아예 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여성 응답자들이 그런 가시성이 좀 높게 지각되는 댓글에서 왜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공격과 충돌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성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욕설에 대해서 그게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아예 댓글을 읽는 이유조차 아예 처음부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댓글을 읽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과 유사하게 가시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그냥 내가 참여를 하지 않는 건 내가 끼고 싶지 않아서라는 정도의 그런 마음인 거지, 여성들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뉴스 이용의 측면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가시성과 지속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신이 플랫폼에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를 편집 가능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플랫폼 어포던스에 대해서 더 지각하는 사람이 뉴스 이용과 참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젠더 그리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사실 온라인 뉴스 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마음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여전히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동질적인 환경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편하니까 동질적인 환경을 선호를 하겠지만 포털에서 보여지는 댓글 통계, 내가 댓글을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남성들이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여지는 환경은 과연 그들에게 동질적인 환경으로 느껴질지, 그리고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그런 댓글의 말투에서도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많았는데요. 이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용자들은 여전히 플랫폼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그런 주제의 뉴스만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까지도 등장을 했고, 굉장히 대중적이고 활성화가 된 그런 환경이지만, 과연 우리가 온라인 뉴스 환경을 평등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와 연결해서 단순히 여성들이 뉴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다고 해서, 그리고 댓글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수치로, 통계적인 수치로 그냥 여성의 이용이 적다라는 한 줄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그런 숨겨진 많은 연구들이 어쨌든 그런 숨겨진 과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포던스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학부 이하경 쌤 발표였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고 그에 참여한다라는 건, 그게 이번 연구에서는 젠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포던스, 우리가 실제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나 정보들에 의해서 사실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게 거짓 정보냐 참 정보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보는 사실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나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에 뉴스에 참여하는 거, 이용하는 것조차도 결국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노출됐던 환경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가 다시 그 사회로의 재참여에 어찌 보면 발목을 잡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영향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다양성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끔 한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연구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는 마지막 발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발표에서는요. 마지막 발표는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김우진, 장윤주 학생 팀으로 이루어진 주제는 비용 민감 학습 기반 공평한 기계 학습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학과 김우진입니다. 비용 민감 학습을 기반하여 공평한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려는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기술 또한 발전이 되면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은 저희 실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점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사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에서 재소자의 재범 위험도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은 백인 재소자이고요. 백인 재소자는 한 번의 강도 시도를 하였고 그 후에 3번의 마약 소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흑인 재소자를 보시면 이 재소자는 한 번의 비폭력적인 체포 불응을 하였고 후에 혐의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평가한 백인 재소자의 위험도는 3이고 흑인 재소자의 위험도는 10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6년에 아마존의 당일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나타낸 보스턴의 지도인데요. 네, 왼쪽에 있는 초록색 점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점은 흑인들이 거주하는 주소이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마존의 당일 배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보스턴의 중간 부분이 당일 배송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이미지 복원 기술을 버락 오바마의 사진에 적용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지만 누가 봐도 백인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복원이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유는 인공지능이 일부러 혹은 인공지능 설계자가 일부러 편견을 내재하거나 일으키려고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이 되는데 그 데이터는 인류가 현재까지 쌓아온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록에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백인보다 흑인의 범죄 기소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 아마존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은 상대적으로 백인보다 소득이 낮아 소비 또한 적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아마존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지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유색 인종 비율이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백인 쪽으로 치우쳐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기계학습에서 불공정이 나타나는 기전을 데이터의 특정한 성별이나 인종 그룹의 분포가 불균형할 때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기계학습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을 완화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계학습 훈련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그리고 중요한 특징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클리닝이 완료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나눕니다. 훈련 데이터에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모델을 평가 데이터에 평가를 하여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에 관한 데이터가 사용이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유의해야 하고 기계학습 모델이 편견을 내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을 결정하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데이터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 특히 그리고 남자에 대해 대출 승인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남자 특성 그리고 성별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모델이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성별과 남성이라는 특성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우리는 학계에서는 이런 기계학습 모델 훈련에 개입을 해서 공정함을 강제시키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벨에서 접근하는 프리프로세싱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공정성을 포함하도록 의미적으로 변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로세싱인데요. 이는 기계학습 과정에 개입을 해서 기계학습이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 과정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기계학습 결정 과정에서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불균형 관점에서 연구된 기존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여기 보이는 오리지널 데이터셋, 원본 데이터셋의 성별 특성을 반전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은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반전시켜서 만들어낸 가상 데이터는 피메일이라고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본 데이터와 거리가 비슷한 정도로 나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에서 N%와 비슷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에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증대시키는, 공평한 쪽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데이터 분포를 옮기기 때문에 데이터를 오염시킨다고 봐서 이런 과정이 결론적으로 정말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공정성을 올바르게 포함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프리프로세싱 방법보다는 훈련 과정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훈련 데이터를 한 번의 기계학습 모델에 주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배치로 나눕니다. 여러 개의 배치로 나누는데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00개라고 하면 1,000개의 작은 서브셋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에는 예를 들어서 여자 100개와 남자 100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도 및 공정성 평가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훈련된 모델이 여자에 대해서 공정성이 높은지 남자에 대해서 공정성이 높은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에 대한 공정성이 낮고 남자에 대한 공정성이 더 높은 경우에 다음 훈련을 할 때는 여자에게 150개의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남자의 데이터는 100개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조정을 하여 훈련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이라는 경우에는 제 연구 같은 경우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 민감 학습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된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확도인데요. 정확도는 AUROC를 씁니다. AUROC는 위 양성률과 참 양성률을 모든 결정 트레시홀드에 계산을 한 뒤 여기서 나온 그 곡선의 아래에 넓이를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공평함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계학습 모델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 대출 승인 예시를 다시 가지고 오게 되면 위쪽에 있는 연한 파란색은 여자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은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대출 승인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결정을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내렸을 때 그 위양성률, 참양성률, 그리고 위음성률이 모두 같을 때 이 기계학습 모델은 공평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계학습 모델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 남자에 대해서 보시면 그 참양성률이 다르고 그리고 그 위음성률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계학습 모델이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공평함을 대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statistical parity입니다. 이 척도는 그 한 그룹에서 두 그룹이 양성에 속할 확률이 같을 경우에 이 척도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60%, 남자는 70%의 양성에 속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라는 불공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equal opportunity입니다. 이 척도는 참양성률과 그리고 그 위음성률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여자는 71% 그리고 남자는 86%를 가지고 있어서 총 15%의 불공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와 실험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데이터는 모두 학계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데이터로서 인간의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고 널리 알려진 데이터입니다. 어덜트 데이터셋은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지 예측하는 데이터고요. 여기서의 민감 특성은 성별입니다. 두 번째 절만 데이터는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신용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이터고요. 여기서 또한 민감 특성은 성별입니다. 마지막 데이터는 컴퍼스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아까 예시에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재소자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이터이고요. 여기서 민감 특성은 인종입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어떠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덜트 데이터셋에서 보시면 스태티스티컬 파리티와 이퀄 오퍼튜니티 척도 모두 수치가 낮아져서 불공정성을 완화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데이터에서도 보시듯이 스태티스티컬 파리티는 0.13에서 0.1로 줄어들었고 이퀄 오퍼튜니티는 0.18에서 0.0048로 줄어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컴퍼스 데이터셋 또한 0.24에서 0.15에서 0.1로 줄어들어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는 미약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가치라는 공정성을 기술적 혹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포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우진, 장현주 학생의 팀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계학습에 대한 요구도나 이게 학문적인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또한 요구도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발표를 들어서 놀란 건 어저께도 여러분들 발표 이거 하시는 것 때문에 준비 때문에 모모트리 그다음에 파란 창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봤거든요. 제가 오늘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아니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혹시 편향된 결과치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화된 형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굉장히 놀라움을 갖게 했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그런 컴퓨터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대한 답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편향적인 정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기계학습의 범위가 넓어질 만큼 그 위험도도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사실 김우진 학생이 발표하신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습니다. 공평성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정성을, 불공정성을 최소화한다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결국 다양성은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고 누군가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공정성의 기반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적합한 그다음에 그 확산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간 7개월 이상 노력하고 달려오신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2부 진행까지는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발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